오늘은 전체 12개 주제 중에 물론 다 어울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 해석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문학 영역 안에서도 특히 시 부분은 아주 특별한 영역이기도 하고 혹은 여기 오시는 여러 어르신들 포함해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시인이 되고 싶어 했을 거고요. 혹은 소설가도 되고 싶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고요. 늘 엉뚱한 곳을 이렇게 가는 것도 삶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시인을 꿈꾸거나 혹은 소설을 꿈꾸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강인자 선생님께서 이 시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아마 텍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분의 아주 유명한 서정 시인입니다. 저희들한테. 한 분은 지난번에 이육사 선생님이 저희들이 소개를 했죠. 그죠? 서정 시인이라고도 표현해도 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서정주, 김춘수 시인의 시들 하나쯤은 여러분 다 아마 외우고 계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오늘 강인자 선생님께서는 고전 시가가 전공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배웠던 청산별곡이다 이렇게 해서 학창 시절 배웠던 고전 시가를 전공을 하시는 분인데 현대의 서정시를 썼던 이 대표적인 세 분을 통해서 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어들이 상징하는 혹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강 교수님 전공이신 고전 시가. 그래서 사실은 서정주 혹은 이육사, 김춘수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 유전자를 그대로 또 이어받았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특별한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당장 자기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인자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시인이 되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인자 선생님 짧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호경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국어국문학회장, 한국시가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고려시대 시가연구, 신라 향가연구, 한국시가연구의 과거와 미래, 조선시대 시가연구, 시조문학 등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호경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요. 인사는 제가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호경 교수님 옛날에 위로 가주시죠. 여기 사시겠습니다. 중앙원에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인사합시다. 일어서세요. 차렷, 경례. 오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풀리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승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 온 것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렇게 자료가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잠깐 맞춰보느라고 했습니다만 꼭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 해석 방법과 보존 시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았는데 사실은 이 강의가 1학기 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1학기 때 목요일날 이렇게 수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 못해가지고 이 주최측에서 아마 특별히 배려하셔서 제가 중간고사 2학기 때 중간고사 때라도 목요일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바람에 원래 진행되어 있던 교육 과정에서도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 때문이니까 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제가 다른 내용 같으면 말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작품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읽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답답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의가 크고 오랫동안 명성 높은 목요철학의 강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의 제목을 제대로 붙이자면 시 해석 방법과 보존 시가 작품의 바른 이해라 해야 하겠지만 너무 길어서 앞과 같이 줄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그 작품에 대한 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시 작품의 해석에서 한층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시 작품의 바른 해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크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의 본질 및 존재 방식에 대한 다소간의 인식 전환과 훈련을 통한다면 작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로 현대시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시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이 작품관과 효과적인 작품 해석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 고전시가의 몇몇 주요 작품들의 시세계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국 고전시가도 존재 방식과 향수, 양상 등의 면에서 현대시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입니다. 그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균형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사회자 선생님께서 제가 현대시 중심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이 강의의 주된 목표는 현대시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고전 시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 가지 더 부수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고전 시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를 어떻게 읽으면 되겠는가? 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현대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대시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시 해석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이 아니고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작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육사의 절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요철학 입문 포럼에 지나간 이렇게 강의를 보니까 이 육사에 대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그걸 질문하실 때라도 앞에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분대로 보신 것이고 저는 저대로 본 것이니까 그리고 또 제 주된 목표는 현대시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중간에 2번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품을 보는 시각 및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들어봅니다. 첫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학작품, 특히 시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느낌은 제대로 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작품에 표현된 바에 대해 건전한 상식 또는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납득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해석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시 이해의 첫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할 뿐이지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두 문장 정도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2번. 시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분석이 작품 이해를 망칠 수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석만 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지 않거나 또는 시의 이해에 도움되지 않는 엉뚱한 분석을 하는 것이 문제지 분석이 불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석은 작품의 부분들이 지닌 참뜻을 밝혀내고 숨어있는 의미까지도 찾아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시인이 시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 정서는 노다지처럼 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괜히 등으로 땅을 파들어가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밀한 분석이 작품의 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품 해석에서는 작품 자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의 생애나 창작 배경 등에 관한 작품 외적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작품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 작품 밖의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문장을 건너뛰어서 먼저 작품 내에 나타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작품 외적인 지식을 참고하여 작품을 해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자신의 해석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석해보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읽어서 이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문장 정도를 건너뛰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보고 나서 그 뒤에 남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학작품의 해석은 작품 전체에 대한 개관, 그 다음에 부분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부분들의 종합을 거쳐 관련 사항들을 참고하여 심화 확충된 해석을 기하는 순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의할 사항과 시작품 해석의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해석에서 중요한 오류를 통한 예들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문학작품은 언어로서 이루어진 미적 구조물입니다.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고 시의 언어도 사회적 약속으로서 독자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의미 범주를 지닙니다. 시의 해석은 그 객관적 의미 범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내포된 의미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육사의 절정, 지금 스크린에 절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읽을 줄 모릅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료의 뒤에 보면 이 페이지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스리빨 칼날진 거부에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씩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름이 눈과 마신과의 볼밖에 겨울은 감추로 된 무식인가 보다.
원래는 시를 표기할 때 연 단위로 이렇게 표기합니다만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붙였고 그 다음에 행이 바뀌는 것은 이렇게 비건표로서 표시한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절정에서 핵심 지상의 표현인 끝시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의 해석은 그 바로 앞 시행의 뜻과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앞 시행에서의 이름에 할 때 임에는 앞말이 뒷말의 이유나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는 그 앞의 제3년까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정하지 않고 인과관계나 전제, 결론 관계로서 순리적으로 이어져서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고난, 곧 겨울의 절정에 처하게 되매 그 극한 상황에 걸맞은 판단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끝시행은 그렇게 해서 내려진 새로운 판단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의 표현에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평이 있는 시인이라면 그의 작품에서 무의미한 표현이나 군더더기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분들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살펴야 작품의 참뜻을 바르게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요 뒤에 무덤을 보면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작품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서성주작 무덤을 보면 제1년의 가난이야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있으랴 해서 다라는 짧은 말 하나에 유의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거의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본래적인 면목, 곧 본질을 가리지 못한다. 자, 이것은 전체 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가난은 우리의 본래적인 면목까지도 상당히 가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부를 다 가리는 것은 아니다. 곧 부분 부정이라고 해석하면 옳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순수작 나무과시 서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품이 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쭉 올라가지고 자, 나무과시 서장 김춘수 씨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에서 교수를 지내시기도 했고 이분의 시에서 핵심 의미가 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겨울 하늘은 어떤 불과 사이의 빛비로 사라져가고 있는 듯 없는 듯 무하는 무성하던 잎과 열매를 떨어뜨리고 무화과 나무를 나체로 서게 하였는데 그 예민한 가지 끝에 닿을 듯 하는 것이 시일까? 어느는 말을 읽고 잠자는 순간 무한은 미소하며 오는데 무성하던 잎과 열매는 역사의 사건으로 떨어져가고 그 예민한 가지 끝에 맹렬하는 그것이 시일까? 자, 여기서 이 작품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소홀히 하면 이 시의 핵심 내용, 이 핵심 내용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비평가들은 그것을 잎과 열매 등의 가식을 벗어버린 순수의 상태를 지향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는 이루어내지만 생명활동의 정화인 꽃은 피워보지 못한 존재임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꽃을 피워보겠다는 염원과 기대로 무화과 나무는 잎, 그리고 열매, 그리고 버섯, 또 잎, 열매, 버섯 이러한 생명활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시는 꽃을 피우기 위한 그 생명활동에 작용하는 촉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러 표현들을 우선 일관성 있는 체계 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두 문장 정도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러고도 부조화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 부조화를 통해서 시인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는 아까 얘기했던 절정에서의 무지개는 희망, 동경의 대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인에 사라지고 마는 끝없는 존재의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정 제4연에서의 겨울은 무지개에서는 전자로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며 제3년의 목숨이 가다가다 농을 치어 휘어드는 오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들으는 않고 들으는 차라리 그 곁을 누워라. 이 부분은 피곤할 때는 쉬어라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이따금씩 생명의 힘찬 충동이 일어나는데 일할 때 그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앉다와 눕다는 제1년에서의 여름산의 서다와 함께 1년의 체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다는 활동할 수 있는 자세이고 눕다는 활동을 포기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앉다는 어중간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라리를 통해 어중간한 앉음보다는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세인 누움이 더 바람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은 청산불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건너뛰겠습니다. 네 번째, 시에서 일반적인 언어 사용이나 표현의 양상으로부터 벗어난 표현이 있다면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 양상으로부터의 일탈에 시인의 중요한 의도가 담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절정 제4연에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다소 웅풍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한 문장 건너뛰어서 그러나 여기에 이 시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이전까지 화자는 겨울은 고난의 상황인데 곧 가혹한 일제의 식민지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겨울을 인해 사라지고 말 무지개 같은 것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적인 고난의 상태에 처하자 이러한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물방울들이 아니라 강철로 된 것은 불변의 강인성을 지니므로 강철로 된 무지개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존재입니다. 이는 곧 겨울이 불변의 강인성을 지녔다고 화자가 바꾸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조국 광복이 요원함을 일으키는 화자의 기대 좌절 또는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들으셨던 이 절망의 의미와는 거의 정반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혹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편 시의 언어와 그 구분도 문법의 합치됨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 표현 효과를 위해서나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문법의 틀을 부분적으로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작품의 바른 이해를 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문법에 맞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표현이 되고 전체 시상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산별곡에 관한 이 한 문단을 청산별곡 그리고 다른 고전시가 작품에 있는 예를 들어 쓰는데 이것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문법에만 얽매여 작품의 바른 의미를 놓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시작품의 경우에도 그 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설계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된 사상 또는 정서의 주제일 것입니다. 시인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주제는 화제의 종류, 예컨대 시의 속성 등이라는 면에서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명제를 진술한 주제문의 형식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시란 생명활동의 정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에 작용하는 촉매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과 주의 초점을 일단 주제 파악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품의 구성 양상과 시인 또는 화자의 시적 대상 등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어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비유 상징이나 운, 율 등도 주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종류의 시에서 다 중시되는 요소이거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닙니다. 자, 앞에서 든 작품감과 작품 해석 방법들에 유의하여 시작품을 해석하는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작품 이해 능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본론이 되었습니다. 4. 앞에서 말한 바를 토대로 하고 작품 외적 지식도 참고하여 한국 고전시가의 몇몇 주요 작품들의 시세계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살핀 연구 결과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뒤에 보면 제가 고전시가 작품으로 제망매가 13페이지 제망매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산별곡이 있고 그 뒤에 관동별곡이 있고 또 향옥표 아마 이 작품 이름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부사시사 그리고 사투시조 중에 유명한 백두의 동간지사오 이 작품들을 들어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망매가는 향가 작품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알려진 작품이고 그 다음에 청산별곡은 고려 소교중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관동별곡은 이 가사 장르의 뛰어난 수작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향옥교는 제가 보았을 때 시조 작품들 중에서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는 작품이고 의부사시사는 잘 아시겠지만 시조의 걸작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명사작 향가 작품 제망매가는 두 줄 정도 건너뛰어서 죽은 누이동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이 천도제 49제 같은 게 이 천도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천도제에서 쓰인 노래로서 그 시사는 그러한 창작 목적을 달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만 이 번호는 꼭 시행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원전의 표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보면 제망매가 현찰 표기가 있고 거기서 띄어 쓴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4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가지의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양동 선생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한진 선생의 해석이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양동 선생과 김한진 선생의 해석은 크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맨 처음에 생사로는 예의승의 양동 선생이 저희여서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면 김한진 선생은 머뭇거리고 이렇게 한 차이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해석은 앞에 있는 두 분들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좀 이따 필요하면 좀 설명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첫 시절 1, 2에서 이 생사로는 불교에서 한 4문장 정도를 건너뛰어서 불교에서 중생들이 생전의 한 행위에 따라서 가서 살게 된다는 6가지의 세계들인 이 육도에 나고 죽는 윤회의 길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이 작품이 천도제에서 쓰인 것이므로 그 생사로는 이러한 불교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사로는 이에 있음에 두려워서는 윤회의 길이 바로 앞에 놓여 있음에 두려워서의 뜻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화자의 진술을 빌어보면 누이동생은 죽음이나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미혹한 중생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네가 사후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희륙의 천도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중간 시절에서의 나뭇잎이 바람에 나부끼어 흩날리는 것을 이 한자로는 표령이라고 하는데, 자, 한글 건너뛰어서 불교에서는 생사고해를 표류함, 곧 윤회를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오륙에서의 바람에 얘기지기에 떠서 질잎이라는 말은 앞의 생사와 함께 중생이 죽어서 생시의 업보에 따라 육도를 윤회하며 태어나고 죽기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윤회관에 의한 것으로서 표현의 사상적 기반과 의미에서 서로 호응하는 표현입니다. 7, 8에서 한부모에서 태어난 동지들이 뜻밖의 죽음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생사의 길을 유전하여 서로 가는 것을 모른다는 말은 우주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고 곧 재행무상,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며 곧 생자 필멸,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 곧 회자 정리, 이런 불교의 무상관이 투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관의 논리에 따라 태어난 것의 죽음과 만남 뒤의 이별을 나타낸 중간 시절의 시상은 그 뒤에 다시 반전하여 그 이별 뒤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곧 거자 필방, 이러한 기대를 말미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 시절에 이러한 기대가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서 만남, 곧 남녀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제방야가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시상에 단절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무상관의 개념을 적용할 때는 이건 단절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서 10의 마폴나에서 격조사가 생각된 날을 기존 해석들에서는 기다리고다의 주어로 보았지만 기다리고는 기다리다 타동사 기다리고다의 주어로 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타동사의 목적으로 본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뒤에 세 문장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문장, 곧 내포문과 포유문, 이것의 생각된 주어는 첫 시절에서도 생각되었던 것처럼 모두 누이 동생 또는 그 지칭은 예컨대 그대는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누이 동생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또 곧 미타찰, 곧 극락에 왕생할 것으로 화자에 의해 상정되었기 때문에 미타찰에서 그네 자신의 미타찰형을 위한 수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1에서 나타난 이렇게 길도자가 나와 있고 답을 수가 나와 있는 이 표기는 미타찰에 가있을 루이 동생이 오빠의 미타찰형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길다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 뜻은 미타찰에서 만날 날을 그대는 길다가 기다릴 것이오의 뜻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누이 동생과 내가 미타찰에서 만나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극락왕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더구나 누이 동생이 먼저 미타찰에 가서 나를 위해 길을 닦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한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이러한 길닦음을 누이 동생이 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 극락왕생하는 누이 동생이 뒤에 죽을 나의 극락왕생을 위해 힘써주게 될 것이라는 뜻이니 이는 곧 누이 동생의 극락왕생이 나의 극락왕생보다 더 일찍 이루어지며 가능성도 더 높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누이 동생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화자의 영혼은 확신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면 누이 동생의 극락왕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극락왕생하게 되는 누이 동생이 길을 닦아주면 장차 나의 극락왕생도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이별한 남매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누이 동생의 극락왕생에 대한 확신과 그곳에서의 남매 재회에 대한 기대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확신과 기대는 천도제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굳은 믿음에 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자미상의 고려 소교 작품 이 청산별구의 시세계와 그 성격도 적지 않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학계 일각에서는 이 작품이
평민적 삶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화자는 농토를 잃었거나 또는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된 불행한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1년에서의 머루와 달에는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 쌀, 보리 등의 이 곡물을 대신하는 식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쌀, 보리 등의 식량이 없으면 맨 먼저 찾는 것이 초건 목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6년에서의 이 남은제, 굴, 조개, 또 식량이 없어서 먹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다에서도 배고프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잡아먹는 것이겠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장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산에서의 머루 다래와 바다에서의 남은제, 굴, 조개는 쌀, 보리 등의 세속적인 먹을 끓이와는 대립되는 신선 공간에서의 비세속적인 먹을 끓이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생활상과 정서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의 충족에 급급하던 농민, 유민 등의 하청 민중들과는 거리감은 상층계급에 속하는 사람의 것이며 거기서 추구되는 삶은 이상향에서의 정신적인 행복, 곧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은 갖춘 바탕에서 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철작 가사작품 관동별곡에는 옛날의 스님들로서, 이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늘나라의 신선이 있고 이 땅에는 인간 세상을 벗어난 곳에 은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다음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에 가서 신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우화tumsu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스님으로서 이 신선이 되었다는 이태백, 이적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귀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에 신라사선, 이 중에 영랑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금강산에 가면 영랑제가 있고 다음에 강원도 동쪽에 영랑호가 있고 다음 지리산에도 영랑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랑이 있고 다음에 술랑, 다음에 남석, 안산 이 네 사람을 신라사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람들과 그들에 관련된 시와 장소가 다수 나타납니다. 이를 통일성 있게 살펴보면 그 작품은 뚜렷한 주제와 구성 등이 없는 유람 기행가사가 아니라 작자가 자신을 선인, 곧 적선으로 여기는 귀양온 신선, 신선으로 있다 귀양온 선인 이렇게 여기는 신선의식의 실현을 주제로 하며 구성과 표현도 이를 부인함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관동별곡은 신선의식을 도출하여 실현하는 과정과 결과의 구현을 구성의 중심축으로 하고 금강산과 망향등 등의 성경들에 대한 기술을 부차적인 요소로 하면서 간간히 농민간으로서의 자세의식과 임금에 대한 마음 등에 관한 사파들을 주변적 모티브로서 끼워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신선의식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작자는 다양한 표현법들을 구사하여 그의 신선의식 실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는데 특히 결말부에서 신선의식 실현의 결과를 이 꿈 그리고 깨어남을 통해 절묘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칠판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는 그러니까 말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이 작품의 종착지를 망향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정동으로 보아 이 종착지, 실제의 종착지일 수도 있고 또는 작자의 의중에 있던 종착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종착지가 월송정 부분일 것으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가진 작품 자료에서 1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굵은 글씨로 129가 적혀 있고 거기 보면 송건을 베어놓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는 그렇습니다.
송근을 베어놓았다는 것은 소나무가 있고 이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베고 놓았다는 것은 머리 목 부분에 소나무뿌리를 베고 놓은 거니까 몸의 일부가 그리고 머리 부분이 소나무를 지나간 것입니다. 넘은 것이니까 이 넘을 월 또는 지날 월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소나무에 뿌리니까 솔송이 되는 것입니다. 정철은 월송정이라는 표현을 월송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아주 절묘하게 월송을 나타낸 것입니다. 송을 베어놓으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월송정 부분에서 잠자는 것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송정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월송정을 종착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쩌면 송강에 뛰어난 표현에서 좀 더 의미를 필요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월송정 부분이야말로 신라사선의 동해안 쪽 행적이 끝난 곳이며 작품에서 꿈속에 나타난 사람, 곧 신라사선이 옥소 소리와 함께 학을 타고 승천했다는 내용은 월송정 부분의 전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두 줄 건너뛰어서 작자는 의중의 종착지인 월송정 부근을 배경으로 해서 시상을 완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가 이제 작품을 잘 못해가지고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자, 윗부분이 좀 잘렸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 이 자료의 14페이지 향곡표라고 하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로의 시작품인데, 자, 향곡표. 이것은 뭔가 하면, 영천을 지나서, 지금 포항 영역입니다만, 이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장여은 선생이 계실 때, 거기 조그만 가사천이라는 내가 있고, 이 내를 가로지른 돌로 된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이 향곡교인데, 자, 기두에 누웠다가 깨달으니 다리 밝다. 청리장 빛이 짓고 옥교를 건너오니 옥교의 맑은 소리를 자난새만 안었다. 짧으니까 그냥 간단히 읽었습니다. 이 박일로 시조 향옥교에서는 제1행에서의 시각적인 것과 제3행에서의 청각적인 것의 어울림이 뚜렷이 나타나며 제3행에서의 표현이 청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단 정도를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서 한편 깨닫다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등을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로서 술이나 잠, 꿈 등에서 벗어나는 깨닫와는 다릅니다. 누웠다가 깨달으니는 다리 박다와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로서 긴밀히 연결됩니다. 다리 박다는 재월, 기각에는 하늘에 밝은 달을 얘기할 때 재월이라고 하는데 이 재월을 예상시키는데 이는 활짝 열린 산뜻한 마음이나 세상이 잘 다스린 상태를 비유하여 성리학이 지향하는 경지의 한 국면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주자라고 하는 주위의 시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화자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자 성리학적 경지의 한 국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두는 물가의 모래밭 위나 하천의 북 등의 건축물을 이루는데 거기에 앉거나 눕는 일은 물을 바라보거나 물소리를 듣기 위한 행동입니다. 화자의 생각과 감각은 온통 물에 쏠려서 그 양태와 소리를 살피며 음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물의 본질 등을 깨닫자 성리학적 경지의 한 국면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자는 새는 소리냄을 그친 새입니다. 또한 공자의 어진 마음성의 덕을 입은 동물이기도 하고 근본을 그리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은 거침없는 흐름 때문에 공자의 극찬을 받았고 맹자에 의해 근본이 있는 사람의 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는 새는 물의 유교적 의미를 이해할 법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낮에 화자와 함께 물의 양태와 소리를 체험한 동반자였습니다. 화자가 그 자리를 떠나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기에 이제는 저쪽에서 물의 속성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잠든 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표현에도 유교적 의미가 투영되었습니다. 유교적, 성리학적 시상을 치밀한 구성과 청심한 표현을 통해 함축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두 문단을 건너뛴 것은 유명한 박순의 작품을 이야기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순의 그 뛰어나다는 작품보다도 더 뛰어난 시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윤승도의 의보사시사. 이것도 맨 마지막 부분은 짧으니까 간단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의와 저물어 간다 연식이 마땅하다. 가난 눈 뿌린 길 붉은 곳 흩어진데 훔치며 걸어가서 서로리 서봉에 넘도록 송창을 비겨있자. 자, 이 끝수에서 화자는 저물어 감으로 뱃놀이를 마친 뒤 한가롭게 쉬려 했지만 눈 내린 땅 위에서의 전경들에 흥겨워져서 달이 질 때까지 자연을 즐기려 합니다. 제2행에서 가난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는 바람에 가랑눈이 날려 떨어진 길 위에 붉은 꽃, 동백꽃이 흩어진 곳일 것입니다. 이런 길은 흰색 바탕 위에 다홍색 덩이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색조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화자는 저녁 무렵의 그 아름다움에 흥겨워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은 6음보, 20음절로 된 긴 시용으로서 혼잡하고 촉박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흥에 겨운 화자가 집으로 걸어가는 시간의 길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고, 뿌려진 가랑눈의 찰기가 약해서 미끄러운 길 위를 화자가 비틀거리거나 종종거리며 걷는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율격 변화로서 시상을 떠받치는 뛰어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두 등의 기어금을 반복적으로 써서 이 두의 효과를 꾀하기도 합니다. 제1행에서는 한가로의 신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제2행에서 다른 흠치가 나타나고 제3행에서 그 연장으로서 또 다른 흠치까지 나타납니다. 시어던 반복의 두 분이 지닌 설월이 서봉에 넘도록 송창에 비껴있자는 함축적임의 묘미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의 양상을 생략했지만 눈 위에 달빛이 환히 비치니 고단하여 서재에서, 이 송창이라는 건 서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재에서 비스듬히 기대어서라도 달이 질 때까지 자연을 즐기려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화자의 자연 즐김은 낮 동안의 뱃놀이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도 한창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마지막 작품이겠습니다. 간단히 읽겠습니다. 백들의 동난지 사업. 제가 따옴표를 내놓은 것은 대화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저 장서야 내 황후, 황후란 것은 상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황후 귀 머스시라 외난다 사자. 외골 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 소아리 8족 대아리 2족 청장 아스삭하는 동난지 사업. 장서야 하거복이 외지 말고 계절시라 하려면. 자, 이 작품은 이 장사치 여인 문다경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는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유식한 문구를 장황히 늘어놓는 장사치의 허위의식을 풍자함이라는 게 풍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 또는 동난지 판매를 위해 외골내육 등처럼 광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성적 욕구를 골계적 수법으로 다룬 것으로서 시적 초점이 계절 또는 남자의 성기에 대한 이 편말과 동음이어 동음이에 의한 어느 정도 유의적 재미를 추구함에 맞춰졌다고 알겠습니다. 이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문하시더라도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한 쪽이니까 왜 이렇게 작품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찬찬히 음미해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계절시라는 말은 모음을 조금 바꾸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 있는 모음들을 이렇게 의를 아이로 바꿔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발음을 오로 바꿔본다는 것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지 않습니까 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요 다음 질문하실 때도 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은의유이란 말도 쓰고 의란 말도 쓰는데 일반적으로 서구 시학에서는 그냥 턴이라고 해가지고 동음이에요. 그러나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 또는 음이 비싼데 의미가 다른 말 이런 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을 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은의유이라 쓰고 있지만 이 한국어는 영어 등보다는 훨씬 더 표현의 다양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고도 말장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을 나타내는 전반을 은유이라고 불렀고 서구의 펀이라는 것은 의라고만 건조를 해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설시조에서 풍자 등을 통한 현실 비판을 보인다는 작품들이나 사설시조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거론되고 있는 여타 작품들에서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작품 내 여러 요소들이 주제의 구현을 위해 통일되는 양상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설시조 작품들의 시적 초점은 주제의 구현이 아니라 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을 추구함에 맞춰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사설시조가 다분히 지닌 유희, 오락을 위한 통속 예술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은 진지한 주제 구현을 이렇게 목표로 하지만 간혹 오락을 목표로 하는 작품들은 주제보다는 표현의 재미 자체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설시조는 진지한 주제의 구현을 시적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 제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을 통하여 골개적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학이 아닌가 하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적지 않은 한국 고전시가 작품들의 시세계와 주요 특징들이 잘못 파악되거나 간과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여러분들도 기존의 작품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각을 전환하기도 하면서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통일성을 갖추며 시적 표현의 의미가 살아나는 타당한 해석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막 건너뛰었더니 뜻밖의 시간이 너무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60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집에서 그냥 그대로 했더니 7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틀린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빠뜨린 것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산별로 해석인데 그러니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에 3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청산별로 목당 다 빠뜨렸더니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려소교 청산별로의 제3면에서 가든 새의 새를 쟁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례, 이양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 사례인데 이 사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와 있는 제2연의 에서의 새는 분명히 날짐승으로서의 새이고 서정적 자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중요한 소재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새가 이 사례라고 한다면 이는 전체적인 일관성이나 조화의 면에서 엉뚱하고 어색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날짐승으로서의 새이고 그 떠난 뒤에 꼬리도 가리도 없은 밤에 느끼는 성적 자아의 고독과 절망도 필연성을 지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
청산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청산벽 제1년과 제6연에서 미락다의 옛 용례들이 묵묵했더구나의 뜻을 지냈다는 점에 의하여 가정법 과거로 해석하여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시상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가정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추측 확신이 의미 있는 표현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해석들은 타당하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청산별국에서 이 삽한 것 때문에 조롱군 두루비며 잡사와리 내었다리고라고 해가지고 이 삽의 용례에 주목하여 이렇게 선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글자를 여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존재를 남자라고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님을 등장시키고 이에 따라 이 화자를 여성으로 보는 것은 전체 시사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억지로 이렇게 너무 줄여버리는데 억지로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주는 시간만큼은 나중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서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판단되어서 대충 서투르게 이렇게 시해석 방법과 고전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 고전시가 작품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를 읽는 방법도 제가 그동안에 읽어오던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그동안에 현대 시를 전공하시는 분이든 또 고전시가를 전공하시는 분이든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 이야기만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로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 시를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시거나 또 남들이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소화스럽도록 넘겨주는 것만 받아드시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시를 한 번씩 읽어보고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현대 시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왜 하필 이 작품들을 들었는가 저명한 작가들의 시인들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들은 그동안에 제가 판단하기로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잘못 읽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무엇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읽었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독자로서 해석에서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오류로 잘못 읽은 부분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전시가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작품 외적인 정보 지식을 덧붙이고 관련시켜서 해석하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지 제가 꼭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시에 대한 시를 읽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고 그 다음에 이 고전시가 작품들이 그 옛날에 그냥 노래로 부르던 것이니까 그냥 노래 가사에 불과하지 하고 해서 좀 낮추어 보신다거나 하신 게 있다면 제가 살핀 내용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고전시가 작품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현대시의 어떤 작품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작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된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 보람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시를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전시가에 대해서 좀 더 애호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휴식 취하고요. 3시에 논의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